예,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불교 연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교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교를 요약하고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무상인데, 그 무상이라는 개념과 결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오늘 얘기를 하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이렇게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다르다, 연기적사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차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차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부각시켜 볼까 생각을 합니다. 차이의 철학은 뭐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던 그 질 들루이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를 통해서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요새 현대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차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누구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결부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선사인 그 운문 스님의 뭐 어떤 유명한 공안 하나를 먼저 읽고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손에서 안 떨어진다는 그 유명한 벽암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기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와서 물었답니다.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질 때면 어떠합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합니다. 가을바람에 완전히 드러났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예. 왜 이렇게 물었는지도 그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답했는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었던 건 그런 걸 겁니다.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질 때면 어떠하냐고 했을 때, 이제 가을이 돼서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질 때, 이제 세상에 이제 그렇게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져버리는 상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제 이 나무가 성하게 쫙 생명을 펼치는 것 같았다가 이제 꼬부라지는 시대, 뭐 저같이 이제 황혼이 돼서 꼬부라지는 이런 시대, 그런 때 인생이란 뭔지, 뭐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묻게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소멸해가는, 쓰러져가는 시대에 사실은 확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불교도 진리를 추구하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진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 본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확고하냐, 그런 때도 본체라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가을바람에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 운문 스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굉장히 이렇게 모호합니다. 뭐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잘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선가 이제 이 공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지면 이제 나무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져서 본체가 드러났다. 그래서 가을 바람에 본체가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하시는 걸 보고서 띵 했습니다. 그건 사실 이 정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거꾸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질 때, 그때 드러나는 본체가 드러났다고 했을 때는 바로 떨어짐 그 자체가 본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뭇잎이 져서 아주 이제 나뭇가지가 명확하게 보여서 그 나뭇가지가 본체다. 나뭇잎은 본체를 가리는 장애물들이었던 거고, 그게 없어서 보였다. 이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 그 자체가 본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고한 것, 불변의 것,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본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무상 그 자체밖에는 없는 겁니다.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본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잎지고 마르고 무성해 보여도 금방 져버리게 되는 이런 변화들, 이런 게 바로 이제 본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재행무상, 모든 것들이 이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된 것이 없다. 불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변하는 것은 확고한 거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본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무상하다면 무상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역설적이지만 본체라고 변하지 않는 게 본체라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세상이 무상하게 변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가을에만 변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봄에 요새 이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산책이라도 산가 근처에 산책이라도 하시다 보면 산수꽃 노랗게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개나리가 살짝 이제 움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꽃들이 막 이렇게 피어날 거고, 그다음에 초록빛 정말 그 이렇게 그 연두색 정말 경탄을 하게 만드는 그 연두색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달린 것들이 조금 있으면 무성해질 거고, 이것도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것도 변화인데 우리는 사실 이런 때 무상에 대해서 느끼지도 않고 이 세상 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낙엽이 질 때, 떨어져서 이제 황량해질 때 주로 묻게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이 청소년들이 인생이란 도대체 인생은 참 뭐 인생이 이렇게 인생 무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은 잘 보기 힘들지요. 근데 이제 한 5, 60대면 이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인생이 참 더덥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한다는 사실은 보통은 아쉬움이라든지 안타까움, 이제 내가 끝나가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오는 경우들이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상은 보통 덧없음이라는 말하고 금방 이어져 가지고 뭐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뭐 이런 식의 그 생각들, 굉장히 니힐한 생각, 그 허무주의적인 그런 뉘앙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재행무상이라고 했을 때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덧없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 삭막하게 이렇게 나뭇잎 다 지고 삭막하던 그 겨울, 그 바람 끝에서 피어날 때에도 그 무상, 그것도 무상인 것이고, 콘크리트 바닥 다 메워놓은데 거기 조그만 틈새에서 풀들이 피어나는 거, 이것도 무상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확고할 것 같은 건물들이 이렇게 낡아서 시간이 지나서 낡아서 무너져 버리는 거. 저희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같은 가 보시면은 그 거대한 돌로 만든 이렇게 이 궁전이나 사원 이런데 돌들 사이를 비집고 이제 그 나무들이 피어올라 가지고 이 벽을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나무 더 자라면 이거 무너질 것 같은 것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확고해 보이는 성벽조차도 사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상하게 무너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무상은 그런 변화 자체를 뜻하는 거지 덧없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긴밀하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건 뭔가 어느 두 순간도 동일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이렇게 제 신체, 여러분들의 신체라고 하는 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고 세포들이 달라져서 6개월만 되면 다 바뀌어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무상인데,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도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항상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차이가 갖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차이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의 어떤 이렇게 이 박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박물지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 박물지라는 책은 이제 백과사전 같은 겁니다, 일종의. 저는 뭐 사실 플리니우스의 박물지를 읽은 건 아니고 이제 어디 다른 책에서 읽은 건데, 그 박물지에서 플리니우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두 장의 나뭇잎은 없다. 맞는 말이겠죠? 어떻게 똑같은 두 장의 나뭇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두 사람도 없지요. 똑같은 두 개의 얼굴도 없습니다. 쌍둥이조차도 다르잖아요, 그죠? 일란성 쌍둥이만큼 똑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생명복제를 해도 일란성 쌍둥이만큼 완벽하게 그렇게 비슷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쌍둥이조차도 다른 거지요, 그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자기 쌍둥이 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과하고 하나는 문과하고 하나는 예술을 하고 하나는 뭐 이렇게 이 공학을 하고 완전히 다르답니다.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세상에는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존재론적으로 일차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는 오직 차이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은행잎, 단풍잎, 여러 가지 나뭇잎 똑같은 두 장은 없지만 어떤 나뭇잎을 묶어서 은행잎, 단풍잎, 이거는 뭐 플라타너스잎 이렇게 묶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희 어디 대학로 갔더니 은행잎이 쫙 노랗게 깔렸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란색 이런 말도 하고 대학로에 이렇게 늦가을에 쫙 바닥을 노랗게 물들이는 그 은행잎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은행잎들이죠. 하나하나 대보면 색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 노랗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두 개의 노란색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차이만 있다라고 하고 차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난감한 사태가 생깁니다. 그게 거꾸로 이제 왜 우리는 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지금의 저하고 지난주에 저하고 한 달 전에 저하고 1년 전에 저하고 다른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른 인물이니까 하나의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면은 부당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려면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돼. 여기 학교에서 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출석을 부르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출석도 못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왔던 애랑 얘랑 다른 애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이제 비슷하면 하나로 묶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뭇잎도 그렇습니다. 이 잎 저 잎 다다다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비슷하고 여기는 다르니까 여기는 은행잎, 여기는 단풍잎,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묶어서 비슷한 걸 하나로 퉁쳐서 같다라고 간주하는 게 이제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차이만 보고 동일성을 보지 이 차이를 지우지 못하면은 사람 얼굴을 구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920, 30년대에 그렇게 러시아의 그 심리학자 중에 루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한 이 인물 중에 그 세레셉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세레셉스키라는 사람은 너무나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달라지는 것들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아침에 누구 이제 자기 친구를 이제 집 앞에 나가서 만났다. 그러다 저녁 때 들어오다가 다시 만났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때 만난 거랑 이때 만난 거랑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른 걸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친구니까 인사했을 텐데 저녁 때 만났을 때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차이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아까 출석 못 부르는 거 비슷하게 자기 아내 얼굴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무상이 진리지만 이 무상한 것들 가운데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은 인생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 동물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끼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토끼가 가는데 앞에서 하면서 어떤 놈이 나타났어. 친구랑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가다가 여기저기 저기 이렇게 이 줄무늬도 있고 이런 동물이야. 하고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도망갔으나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잡혀서 먹혀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어디 가는데 그때 봤던 그 놈하고 비슷한 놈이 저기 멀리서 보여. 그런데 이게 똑같은 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호랑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면 얘는 저번에랑 비슷한데 정말 똑같은 놈일까? 하고서 이렇게 머뭇거리다간 죽겠죠. 비슷하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 놈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끼줄 보고 뱀으로 오인한다는 얘기도 그런 건데 특히 공포를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놀랍거나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약간만 비슷해도 그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 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재빠르게 도망친 놈들, 비슷한 거를 같다라고 생각해서 얼른 도망친 놈들만 살아남은 거고, 걔들이 진화가 돼서 우리 같은 이 사람으로 이렇게 귀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걸 보면은 의학하고서, 특히 무서운 것들은 비슷한 걸 보면 의학하고 도망치는 이런 습속이 들어있는 방식으로 유전이 되어 그런 게 유전된 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 보면 같다고 하는 거, 이렇게 사실은 진화적으로도 생존하는데 유리했던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게 진실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못 판단했어도 그렇게 하는 게 유리했으니까, 살아남은 거니까.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랑 결부해서 발전을 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뇌과학하시는 그 이렇게 분의 그 책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감정이란 무언가, 원래 이제 동물, 이렇게 이 식물들에게는 뇌가 없죠, 그죠? 동물들한테는 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뇌가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뇌는 본질적으로 운동기관이에요. 운동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할 필요 없어. 걔들은 쓴자리에서 햇빛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우리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죠? 이게 동물의 운명이라고. 근데 그럴라 치면은 그 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놈들이 먹을 걸 찾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가다가 나를 먹으러 오는 놈 보면 도망도 쳐야 되고, 이게 이제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 멍게 중에 우렁생이라고 부르는 멍게가 있는데, 멍게는 이렇게 착생해서 살잖아요, 그죠? 강장동물이지만 착생해서 사는데, 자웅동체여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 솟아나 가지고 얘가 이렇게 저기가 유충이 딱 이렇게 독립해 가지고서 그 새끼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긴 놈이 딱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올챙이처럼 생긴 놈은 그렇게 쭉 보면은 뇌도 있고 척색이 있어요. 척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멍게에게는 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유충이 그 올챙이 같은 생긴 놈이 헤엄을 쳐가지고 자기가 착생해서 살 때 쭉 가가지고 머리부터 땅에 박고서 딱 이렇게 거기다 이제 자기 살 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땅에다가 머리를 딱 박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꼬리를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뇌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뇌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드신 거에 20% 이상은 뇌가 써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 살려내려면 계속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멀쩡히 붙어 앉아가지고서 오는 놈들 이렇게 먹는 처지에 그거 힘든 일이잖아. 우리도 뇌를 안 쓰면 우리가 뇌를 안 쓰잖아요. 그럼 이 뉴런들이 뚝뚝 끊어져요. 안 쓰는 것들은. 그래서 뇌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은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먹어치운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뇌가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예요. 이게 뇌는 운동기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뇌가 했을 제일 중요한 판단은 뭘까요? 딱 보고서 저 앞에 있는 놈을 보고 내가 도망쳐야 될지 덤벼들어야 될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판단이라고 제일 먼저 했어야 될 판단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단들을 이제 조금 여유가 있게 판단을 하게 되면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사고라고 하는 건 이 판단하고 연속적인 것이고 동물적인 이런 조건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천적이 저거 내가 그냥 있으면 죽는 거다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해야 되잖아. 대강이라도 보고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빨리 판단해서 판단한 것들이 뇌에서 한 것들이 이 신경망을 따라서 뇌에 전달돼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 이게 천천히 진행되면은 죽는 거예요. 판단을 해도. 그러니까 얼른 판단을 하면은 이걸 확 증폭을 시켜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쫙 퍼뜨려 버리는 이런 그 장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뇌는 그래서 증폭 장치예요. 증폭 장치. 이 뇌의 신호, 그 감정은 뇌의 신호를 증폭시켜서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증폭 장치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시거나 할 때 어느새 손끝 차지고 얼굴 빨개지잖아요. 여기 뜨거워지고. 금방이에요, 금방. 신체 상태가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신체 상태를 바꿔가지고 빨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때에는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해도 대체로 봐가지고서 빨랑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대부분 다 이 빨리 판단하는 대신 감정적인 판단은 빨리 하지만 많은 경우 나중에 보시면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있는 대로 실상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대강 비슷하면 얼른 하나로 같다라고 간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존재하는 건 차이밖에 없고 무상한 차이밖에 없건만 우리는 다 비슷하게 하나로 묶어서 동일성이라고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동물학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보면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들을 이렇게 묶는 거고, 지식이라는 건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가변적인 것들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것, 불변의 것을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종류의 판단 방식,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딱 때리는 이런 것들이 사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했잖아. 유용하고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거고, 이걸 계속 추구해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구성된 지식은 사실 실상하고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진리라기보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식의 형식을 취하는 무지지요. 그런데 이 무지는 쓸데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끼가 사는데 여러분이 생존하는데 아주 유용했고 필요하고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고 필연적인 무지, 유용한 무지고 필연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용하기 때문에 그게 실상하고 어긋나도 우리는 계속 쓰면 되는데, 실상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자꾸 이것들을 이게 진짜다, 이게 세상의 진리다라고 믿어버리면은 거기에 눈이 가려버리, 스스로 눈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걸로. 필요한 때 쓰다가 아닌가 하고서 딱 봐서 아니네 바꾸고, 아닌가 아니네 바꾸고, 이렇게 할 때만 이 유용한 무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유용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유용한 무지인 지식을 진리라고 믿어버리게 되면 무용한 지식이 무용한 무지가 될 뿐만 아니라 유해한 무지가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는 게 화가 되는 경우, 아는 게 병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이럴 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야 이러면은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 자기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넌 이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난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하려고 해야지 원래는. 근데 난 널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이제부터 널 이해하려고 해볼게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난 널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행동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왜 했는가를 이해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바보 같은 짓을 또 하게 돼요. 이해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동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실 때 그렇잖아요. 막혀서 누군가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저건 뭐야 하면서 이렇게 화부터 나는데, 그 사람이 뭐 바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전 습관이 그렇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알면은 또 그랬어 하고서 이렇게 편해지잖아. 막히면 확 짜증 나는데 어디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막힙니다 하면은 편해지잖아. 이게 이해하면은 그다음에 편해지. 번뇌가 적어지고 고통이 적어져요. 그러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진리다라는 생각들을 얼렁얼렁 내려놓고서 빨랑빨랑 이렇게 여기다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태에다가 얼렁얼렁 비춰서 고쳐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무지는 이렇게 아까 동일성, 무지, 필연적 무지 이건 피할 수 없지만, 이 무지를 얼렁얼렁 이 실제에 맞춰가지고 고쳐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즉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상하니까 내 걸 바꿔야 돼. 무상하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바꿔야 돼. 이렇게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태도, 이게 이제 무상이라는 그 가르침이 갖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무지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칸트라는 이렇게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믿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확인 안 해도 참된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선험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은 수학적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경험적으로 5만 더하기 27 그러면 5만 개 세고 27개 센 다음에 합쳐가지고 5만 27개네 이렇게 안 하잖아. 이건 경험적 지식인데 경험 없이 그냥 5만 하기 27 더하면 5만 27 딱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건 선험적 지식.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 지식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감각이 틀릴 수도 있고 쓸 때 잘못 쓸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또 더운 건지 차가운 건지 더운지 추운지 이런 것도 말하기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선험적 지식은 그걸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건 선험적 지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성이 이제 그것들을 추론을 통해서 그런 걸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유심히 지켜보니까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을 맞다고 가정하는 게 어느새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을 할 때 이 이성이 단일한 나의 이성이다라는 가정이 없으면은 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개념을 쓰려면 나라는 개념, 주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자아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마주하고 있는 저게 세계다. 나와 다 구별되는 세계다라는 생각도 있어야 돼. 세계라는 관념도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이성이 작동하려고 하는 순간 전제가 되는 그런 종류의 그렇게 생각인데 사실 이건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생긴 가상이 아니고 이성이 작동하려고 하는 순간 생겨나는 그래서 선험적 가상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틀린 가상 뭐 이런 건데 틀렸다라는 의미로 쓰기보다는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선험적 가상이 사실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동물들의 행동이라든지 여기에서 왜 동일성, 왜 무지가 필연적인가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그걸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선험적 가상도 그래서 필연적인 무지, 유용하지만 필연적인 무지 이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졌나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생각이 이제 이 동일성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이 동일성을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차이밖에 없다. 그런데 차이 안에서 그렇게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건데 이걸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건 어떤 거냐면 차이를 지우는 겁니다. 차이를 지어서 이것도 누구 얼굴이야, 이것도 누구 얼굴이야 하려고 그러면은 차이를 지워서 묶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누구 얼굴을 봤을 때 누구 얼굴을 계속 만나는 경험은 반복이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두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제 얼굴하고 오늘 제 얼굴이 같을 리가 없지만 같다라고 보는 거는 그 안에 있던 차이를 지워서 같은 사람이야라고 보는 거니까. 이 반복되는 것에서 차이를 지울 때 동일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차이뿐이다라는 말은 수많은 반복들이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모든 반복도 다 차이의 반복입니다. 매일 해가 떠도 다 다르게 뜨니까 장마도 다 다르고 바람도 다 다르니까 다 차이의 반복이지만 차이의 반복에서 차이를 지어서 차이 없는 반복을 만들 때 동일성이 출현하게 된다. 그게 이제 동일성이 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갈릴레오 법칙이라고 있죠. 자유낙하 법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사의 사탑에서 했다는 유명한 실험 아시죠? 어떤 실험입니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걸 두 개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렸더니 똑같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낙하는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물컵하고 이거하고 같이 놓으면 똑같이 떨어질까요? 그냥 실험을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뭐 이건 안 해봐도 다 알 겁니다. 당연히 이게 빨리 떨어집니다. 사실 갈릴레이가 그래서 그걸 피사의 사탑에서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증명했다 그러는데 그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 실험은 잘못한 실험입니다. 거꾸로 된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근대 과학이 거기서 출발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이가 근대 과학의 아버지가 되고 그 근대 과학의 핵심은 실험 과학이다, 실험적으로 증명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갈릴레오는 잘못된 실험을 한 거고 잘못된 실험이 근대 과학의 출발점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절대 똑같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왜 똑같이 떨어진다고 쓰는가? 왜 똑같이 안 떨어지는가?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래요. 이 매질이라고 그러는데 매질의 저항, 부력이라고 그러죠. 이 매질의 저항 때문에
이 매질의 저항이 이런 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게 저항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고 무거운 거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마다 다 다르게 떨어진다. 질량에 따라 다 다르게 떨어진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왜 저렇게 했고 그거 틀리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린 다 맞다고 믿는가? 공기의 저항이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공기의 저항이 0이라고 가정하면 질량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기의 저항이 0이 되려면 진공이 돼야 되겠죠. 진공이 피사의 사탑의 주변에 이게 진공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탑 무너집니다. 진공이면 그쪽으로 팡 터져 나가서 기압차 때문에 무너지고 갈릴레오는 이제 이렇게 문화재 파괴범이 되었을 거고 아마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공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갈릴레오의 피사의 사탑의 실험은 허구적인 신화예요, 신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유용한 실화입니다. 나름대로 이 과학이 실험 과학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무지, 유용한 무지 같은 거죠. 그죠? 필연적 무지는 아니겠지만 유용한 무지인데 사실 이거 잘못 믿으면 이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유해한 무지일 수 있습니다. 근대 과학의 핵심은 이렇게 실험에 의해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화하는 겁니다. 수학화. 운동을 수학화하고 자연을 수학화하는 거, 수학적 공식으로, 수학적 관계로 바꾸는 거. 갈릴레오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근대 과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떨어질 때의 거리는 2분의 1 GT 자승. 그래서 중력 가속도하고 시간의 제곱을 곱한 걸 2로 나눈 거. 이것이 떨어지는 물체의 이동한 거리다. 이게 이제 갈릴레오가 찾아낸 공식이고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바꾸는 거, 수학적 공식으로 바꾸는 게 근대 과학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이게 보편 법칙을 찾는 거잖아요. 보편 법칙을 찾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이 0이라고 가정한 거죠. 즉 이것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공기 저항의 차이를 제거한 거, 0으로 제거한 거죠. 차이를 지웠을 때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은 변수를 통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물의 압력, 온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색깔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온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면 온도 아닌 것들을 다 똑같이 놓는 겁니다. 압력도 똑같이 놓고 뭐 이렇게 저기도 똑같이 놓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놔가지고 온도가 진짜 이걸 만들어내는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제거하고 지워가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실험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제거해서 하면은 이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험적인 반복으로 증명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이 차이,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반복에서 차이를 제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고 필연적인 그런 무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한 단면이기는 하지만 단면일 뿐이고 달라져가는 단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 로렌스라는 시인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하늘에 이렇게 우주의 움직임, 옛날에 과학은 이제 이 천문학이었잖아요, 그죠? 별들의 움직임에 쓰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 큰 천정 같은 우산 같은 천정을 거기다 놓고서 거기다가 자기가 봤던 그 하늘을 거기다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어느 한 순간 본 거니까 맞겠죠. 또 언제 그렇게 돌아올 때도 있겠죠, 반복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 하늘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보잖아요. 그런데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예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실상에 다가가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 우산 같은 그림 그려진 데다가 칼집을 내서 거기에 저 바깥에 있는 것이 빛이 살짝이라도 보이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본 것을 가지고 다시 그리는 거지. 이게 이제 시를 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상을 향해서
유용한 무지에 틈을 내서 무상의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렇게 유용한 무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집단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동물들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일본 원숭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일본의 동물행동학자들이 이제 일본 원숭이라고 부르는 종을 이제 해가지고 애들한테 고구마를 이렇게 주고서 고구마를 씻어 먹는 걸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씻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때나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씻어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숭이들도 그걸 보고서 학습을 해가지고서 문화로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리법이니 뭐니 다 문화적으로 전승되잖아요. 같은 음식을 해 먹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는데 다들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해 먹는 것들은 그 문화적 전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일성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잖아. 아니면 먹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조리해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점에서 유용한 거고 피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 조리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다른 양념이 들어가면 못 먹어요. 그럴 때 이제 유용한 무지가 유해한 무지, 맛있는 음식을 외국 음식들 가서 뭐야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선 몇천 년을 계속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 맛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유용한 무지가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종종 이렇게 사람들의 정서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행동에 폭력을 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떤 일을 당하면 이제 우는 일이 자주 잘 울어가지고, 이 사내 자식이 이런 일로 질질 짠다는 얘기를 이제 뭐 부모님한테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이제 듣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앵간한 일이 있어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참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훈련이 됩니다. 이런 일에서는 울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도록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그 집단적인 생각들, 이때는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유용한 무지라고 하는 게 때론 유용했겠죠. 남자다움을 보이거나 이럴 때. 근데 그게 다 이제 학습의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제 몸에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20살 넘어갈 때쯤 남자애들은 이제 앵간한 일로는 울지 않게 됩니다. 앵간히 잔혹한 일도 그래서 냉정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남성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가 종종 보면은 전 이거랑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다움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시도였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뭐 남성다움만 그렇겠습니까? 그 한국인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하는 것들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역사를 가르치고 뭘 하면서 가르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일본 사람들 그러면 다 이렇게 일본 놈들이라고 얘기하지 일본 분들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고 일본 탁월한 감각도 있고 여러 있거든요. 단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 무용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진짜 유해한 무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한일전 축구 같은 거 벌어졌을 때 축구장 가서 이제 난 일본 축구 스타일이 좋아라 하면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 앉아가지고서 일본 응원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들겨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누구는 포르투갈 축구가 좋고 누구는 난 그 이태리 축구가 좋아. 지루하잖아. 아니 그래도 난 그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브라질이 좋아. 나는 일본 좋아. 이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예술가만 좋아할 수 있겠고 한 사람의 하나의 축구만 좋아할 수 있겠어? 모두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표명되는 순간 이런 것들 이런 그 모두가 하나의 동일성으로 딱 이렇게 갖춰진 세계 안에서는 그 무지가 이 사람을 저 나쁜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하는 이런 종류의 권력을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그런 건 뻔히 아니까. 응원해도 가만히 눈치 보는 거죠. 아니지만 말은 못 하겠고 눈치가 이제 눈치 먹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계속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이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거든요. 서양 중세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 가면은 처벌받았대요. 종교 재판 받았대요. 근데 교회 가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의 습관의 형태로 쭉 젖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삶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시잖아.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끼리 비슷하게 살고, 그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 일본식으로 비슷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세상 온통 다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본질적으로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슷해져가는 이런 경향들, 이런 게 이제 그 유용한 무지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가르침이란 무언가, 자꾸 이런 삶이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꾸 칼틈을 내서 저 뒤에 있는 거 무상을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내가 사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감각, 내가 갖고 있는 맛의 감각, 내가 익숙한 귀 소리, 이런 것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내 감각과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무상의 가르침은 무상하니까 인생 그러니까 덧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무지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아무리 유용해도 그것은 무지고, 무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그것을 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나뭇잎 지고 잎 떨어질 때 어떠합니까? 그게 본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것의 이렇게 핵심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